Dubro Suspicion Files. (1968년 12월) 9살 소년이 무장공비 앞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한마디를 외쳤다가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반공의 상징 그 자체였죠. 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 이 모든 이야기가 그 한 기자의 소설, 그러니까 완벽한 조작이라는 주장이 터져 나온 겁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죠. 영웅이 하루아침에 거짓의 산물이 될 위기에 처한 거고요. 진실이 대체 뭘까?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 이승복 사건, 조작설과 진실의 법정투쟁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사건의 발생부터 그 20여 년간의 신화, 그리고 그 신화가 무너지고 다시 진실을 찾아 나섰던 14년간의 아주 지독한 법정 다툼까지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기록들을 따라가면서 논쟁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소년의 비극이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사회적 논쟁이 됐는지 알려면 역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봐야겠네요. 1968년. 도대체 어떤 해였습니까? 그게 이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1968년은 그냥 과거의 한 해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한국전쟁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던 정말 일촉즉발의 해였습니다. 아, 연초부터 정말 숨막히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거든요. 1월에 있었던 그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이리리 사태랑 푸에블로호 남치 사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 두 사건이 1968년의 분위기를 딱 압축해서 보여줘요. 2월 21일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표로 한 북한 특수부대 31명이 서울 세검정까지 내려왔습니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당시 사람들의 충격과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죠. 근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틀 뒤 23일에는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포됩니다. 이건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말 전쟁 직전까지 갔었어요. 나라 전체가 거대한 화약고 같았죠. 그런 살얼음편 같은 분위기 속에서 10월 말에는 또 무려 120명의 무장공비가 울진삼척으로 침투했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승복 사건은 바로 이 공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아, 이 120명의 공비들이 남한의 혁명 거점을 만들겠다고 들어왔지만 우리 군경의 소탕 작전에 막혀서 사실상 와해돼요. 흩어진 공비들은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서 산속을 헤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승복 가족을 살해한 공비들은 무슨 대단한 이념을 가진 전사라기보다는 작전에 실패하고 굶주림과 추위에 쫓기던 정말 극도로 예민하고 위험한 상태의 폐잔병들이었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배경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1968년 12월 9일 그날 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존자인 형 이학권 씨의 증언과 또 나중에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네. 장소는 강원도 평창 개방산 중턱, 정말 외딴 화전민 가옥이었어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공간이었겠네요.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못 들었을. 그렇죠. 며칠을 굶주리며 산속을 헤매던 공비 5명이 식량을 찾아서 그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가족들을 한 방에 몰아놓고 위협하면서 북한 체제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선전을 늘어놓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한 공비가 9살이던 이승복 군에게 물은 거죠. 남조선이 좋으냐, 북조선이 좋으냐. 잠시만요. 바로 그 대목이네요. 사실 조작설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이 과연 9살 아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너무 어른스러운 표현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죠. 아주 정확하고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그 의문이 바로 20년 넘게 잠자고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연 열쇠였으니까요. 근데 당시 시대상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1960년대는 반공이 국시였고 학교에서는 공산당은 뿔 달린 도깨비라고 가르치던 시절이거든요. 아이들한테 공산당이라는 단어는 정치 이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쁜 놈, 괴물 이런 거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학관 씨 증언에 따르면 이승복 군은 그 질문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시각에서는 그냥 나쁜 놈들이 싫다는 당연한 대답이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신경이 곤두설대로 곤두서 있던 공비들에게는 그 말이 자신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욕으로 들렸을 겁니다. 격분한 공비가 이 새끼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이승복 군의 입에 칼을 넣고 휘저어 살해했습니다. 아, 이어서 어머니와 두 동생도 무참히 살해했죠. 당시 15살이던 형 이학관 씨는 칼에 찔렸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이 끔찍한 밤의 유일한 증인이 된 거고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 12월 11일자 조선일보에 그 유명한 기사가 실리는 거죠.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한 거 있지죠. 이 기사 하나가 이승복을 반공의 아이콘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 기사 이후 이승복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리고 전국에 동상이 세워지고 완벽한 신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죠. 1990년대 민주화 물결 속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선전물들에 대한 비판적인 재검토가 시작된 겁니다. 과연 저 이야기는 전부 사실일까? 이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군요. 네, 그 성역의 균열을 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992년 김종배 기자가 쓴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신화 이렇게 조작됐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그 의혹의 핵심이 몇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법정 다툼 내내 쟁점이 됐던 4가지 핵심 의혹인데요. 첫째는 현장 부재설. 기자가 현장에 가지도 않고 기사를 썼다. 네, 조선일보 기자는 현장에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경쟁지였던 경향신문 기자들이 그 험한 산길에서 조선일보 기자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게 근거였죠. 이건 기사가 아니라 소설이란 얘기니까 언론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의혹이었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증언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칼에 찔려서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형 이학관 씨가 동생의 말을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셋째는 아까 짚어주신 발언의 부자연스러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 과장 의혹. 시신 사진을 보니까 입이 찢어졌다는 묘사가 과장된 것 같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의혹들이 정말 들풀처럼 번져나가서 결국 1998년 오보 전시회에서 이승복 기사가 대표적인 조작 기사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요. 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조선일보가 관련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14년에 걸친 기나긴 법정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오직 증거로만 말해야 하는 시간이 온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법정에서는 이 안개 같은 논증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걷어냈을까요? 첫 번째 쟁점, 기자는 과연 현장에 갔는가? 이거부터 한번 보죠. 네, 조작설을 주장한 피고 측은 경향신문 기자의 못 봤다는 증언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못 봤다는 진술이 없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아, 동선이나 시간대가 조금이라도 엇갈렸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주 신중한 판단이었죠. 결국 갔다는 쪽에서 확실한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바로 그때 이 지루한 공방을 한 방에 끝내버린 결정적 증거가 등장합니다. 조선일보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15컷짜리 원본 필름이었어요. 와, 15컷짜리 필름 원본이요? 그건 결정적인데요? 그 안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이 필름이 왜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됐냐면요. 그냥 흩어진 사진 몇 장이 아니었어요. 첫 컷은 마을 입구에서 시작해서 길을 안내하는 주민, 눈 덮인 산길을 올라가는 장면, 사건 현장 원경, 처참한 시신들, 그리고 집 내부까지. 아,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긴 완벽한 시퀀스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 CCTV 영상을 돌려보는 것처럼 기자의 동선을 그대로 복원해버린 거네요. 이건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증거군요. 정확합니다. 법원은 바로 이 지점을 주목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사진만 몇 장 받았다면 이런 논리적인 동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로 현장 부재설은 사실상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쟁점, 가장 핵심적인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발언. 이건 실제로 있었던 걸까요? 이건 필름으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의 기억을 검증해야만 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이학관 씨가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섰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동생 승복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또렷이 말했고 그 말을 들은 공비가 주둥아리를 찢어버려야겠다 며 칼을 입에 넣고 휘저었다고 아주 일관되게 진술했어요. 하지만 조작설 측에서는 그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고 반박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교차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이학관 씨 한 명의 증언에만 의존하지 않은 거죠. 사건 직후에 피투성이가 된 그를 처음 발견했던 마을 주민들, 병원 간호사 여러 명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아, 그리고 이들이 모두 똑같이 증언했어요. 구조 직후 이학관에게서 승복이가 공산당이 싫다고 말해서 죽었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 발언이 나중에 기사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건 직후부터 생존자의 입을 통해 명확히 전해진 최초의 사실이었다. 이걸 입증한 거군요. 네,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된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 이렇게 재판이 순조롭게 흘러가나 싶더니 엄청난 반전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재판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힐 뻔한 그야말로 극적인 순간이었죠. 뭔가요? 조선일보가 결정적 증거라며 낸 현장 사진 속 인물이 정작 취재를 갔다고 주장한 그 기자가 아니라는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증거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고요? 이건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법정은 술렁이었고 해당 기자는 결국 30년 전 일이라 기억이 혼동되었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착각했다고 사실상 거짓 증언을 시인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기자가 쓴 기사를 어떻게 믿느냐고 공격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그랬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이제 이 재판은 끝났다고 확신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법원은 여기서 아주 냉철하고 중요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 두 가지 사안을 분리해서 본 거예요. 분리해서 봤다고요? 네, 사진 속 인물을 자신이라고 착각한 것은 기억의 오류 혹은 위증의 문제일 뿐 그것이 앞서 확인된 10억 컷 필름 원본과 다수 증언으로 입증된 현장 취재라는 핵심 사실 자체를 뒤엎지는 못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기자가 사진 속 인물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건 잘못이지만 그 잘못이 기자가 현장에 가서 사건을 취재했다는 더 큰 진실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의 흠결이 전체의 진실성을 파괴하지는 않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법리적 판단이었죠. 14년이라는 정말 긴 싸움 끝에 2006년 드디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승복 보도는 사실에 기초한 진실 보도이다. 이게 대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기자는 현장에 갔고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발언도 사실이며 입이 찢어진 상처 묘사도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조작설의 핵심 쟁점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작설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법원의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어요. 1992년에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김종배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요? 왜죠? 법원은 당시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건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로서 언론 자유의 영역 안에 있다고 본 겁니다. 반면에 1998년에 오보 전시회를 주최하며 이승복 보도를 조작이라고 단정했던 김주원 사무총장은 유죄, 그러니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법원이 언론의 역할을 합리적 의심 제기까지는 보호하되 반대 증거가 나왔음에도 확신을 가지고 공격하려 순간부터는 책임을 물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1998년 시점에는 이미 필름 원본 같은 명백한 반박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조작이라고 단정한 것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판단한 거죠. 의심과 단정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결이네요. 판결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승복 이야기는 다시 교과서에 실렸습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재수록 요구가 거셌지만 교육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여기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이제는 사건이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적 가치의 문제로 넘어간 거죠. 아, 팩트가 맞느냐의 문제에서 그 팩트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 소재로 쓰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로 논의의 차원이 달라졌군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끔찍하고 잔혹한 죽음을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의 상징으로 삼는 것이 과연 현대 교육의 정서에 맞는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결국 이산국 이야기는 과거처럼 반공 영웅의 신화로서가 아니라 분단이 낳은 비극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만 제한적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전국에 세워졌던 수많은 동상들도 대부분 철거되었거나 방치되었고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한 소년의 비극적 죽음이라는 명백한 팩트가 있었습니다. 이 팩트는 냉전 시대에 신화로 소비됐고 민주화 시대에는 조작설이라는 공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침내 14년의 법정 다툼을 통해 다시 역사적 사실로서의 제자리를 찾게 된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이었네요. 네, 보내주신 자료의 결론부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정권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사건 자체가 거짓이라는 결론으로 곧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팩트와 그 팩트에 대한 해석 및 활용은 철저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 맞습니다. 또한 언론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책임이 있지만 그 의심이 스스로의 확증 편향에 빠져 또 다른 허위를 단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보여주었죠. 이승복 사건은 이제 조작된 신화라는 오랜 오명을 벗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역사적 사실을 마주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 비극을 다시 특정 이념의 상징으로 내세워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분단이 낳은 야만적인 폭력 속에서 쓰러져간 한 어린 생명의 아픔 그 자체에 집중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